비정규 노동 철폐를 위한 전망과 과제에 대한 취지는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발제자분과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1번을 맡으실 우리 민주노총 기영로 미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제 두 번째를 맡으실 전국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입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 맡은 민주노총 홍순강 민주직 비정규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제 1번을 맡으신 민주노총 기영로 뮤비실장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인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소개는 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인 비대위원께서 오늘 급하게 한진종업 교섭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짤막하게 취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는 연기를 했는데요. 2월 초에 하기로 했던 게 좀 연기가 됐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매우 불안정한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발걸음을 뗐을 시기인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도부 구성은 3월 20일 날 돼야 지도부가 구성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2013년 사업계획이 온전히 그 완성도 있게 준비되고 확정되려면 앞으로도 한 달 정도 더 좀 시간이 경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긴 하나 저희들 고민했던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노동자들의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확정된 저희 사업 계획을 가지고 발표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하고 비정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과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그런 함께 또 2013년 비정규 노동 철폐를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있는 오늘 토론의 자리가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내용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0분까지, 20분까지 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뒤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올해 예상되는 2013년 노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뒤에 오민규 동지가 상세하게 지금 작성해서 좀 발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노동공약을 내걸었는가가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선 때 노동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4쪽 상단에 보면 간략히 정리되어 있지만 예상한 대로 이명박 정권과 크게 다름없는 오히려 일부분 후퇴되는 내용 아니면 무반응, 무응답으로 일관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공약 구체성은 떨어지고 있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있지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실 이거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이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공약화되고 이후에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보여줬던 모습으로만 보면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민주노총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 성격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하면 노동을 배제하고 특히 민주노조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색내기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법제도적인 측면들은 거의 많은 부분 손질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법과 제도를 크게 손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예상되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은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태세는 아직 좀 2013년 운동화끈을 꽉 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산의 최병성 동지, 천일원 동지가 해를 넘겨서 지금 100일 넘게 근 200일, 150일 넘게 지금 철탑 농성하고 있죠. 재능 동지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농성 시작한 게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농성이 지속되고 또 2명의 여성 동지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쌍차 동지들, 유성 등등 많은 동지들이 보공농성 또는 거리 농성 투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 주체의 문제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민주노총이 2013년에 비정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건가 고민과 문제의식들을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 철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조직률이 10%, 전체 조직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서 900만, 10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조직화하지 않으면 비정규 철폐라고 하는 구호는 공허한 구호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업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전략조직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기금 조합원들이 1인당 10,000원씩 모았던 50억 기금에 기반한 조직사업이고 이에 기반한 조직사업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본부마다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그러한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사실상 기금이 종료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재정적, 인적 지원 이런 방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7기 지도부,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면 7기 지도부인데요. 7기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사업계획을 마련해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안투쟁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능 동지들의 투쟁, 그리고 울산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두 동지를 포함한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내걸고 이미 대법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현안 투쟁에 대한 대책이 두 번째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과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안 투쟁과 아울러서 법제도 개선 투쟁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중요하게 사업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법 중에 하나로 사내노동법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불법하게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가 현대자동차 동지들의 투쟁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10수년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 내걸고 투쟁하고 있지만 올해도 이어서 작년까지 있었던 투쟁에 이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안 투쟁과 관련된 대책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올해 예상되는 또 다른 투쟁들은 공항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무직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그런 정규직화 투쟁, 이런 것들이 올해 예상되는 투쟁인데 이와 관련된 조직적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생산내기 공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꽉 물고 들어가야 될 사업 투쟁 과제가 저희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공약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리 생색내기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중요한 고리로 잡고 투쟁 태세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수노조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에 속하는 해당 조직들이 이와 관련된 공동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총연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노총만의 조직된 노동의 힘만으로 현재 이 전선을 돌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전선을 지금보다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에 민주노총이
역할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연대전선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에 사실 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또 문제점들이 노정됐습니다만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이 모토를 좀 올해도 앞에 정면에 내걸고 지역과 중앙에서 동시에 이 사업을 좀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쟁과 함께 연결해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항 투쟁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비정규직 없는 공항 만들기란 이름을 내걸고 올 5월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비정규직 없는 공항 만들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내걸고 사회적 연대전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시작을 했고 많은 문제와 한계가 노출됐지만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작년에 사업의 한계를 딛고 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업세 같은 비정규 문제를 가지고 네트워크 형태이지만 실천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위들을 좀 더 확대 강화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노총이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 센터 등 단체들과도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맹과 지역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비정규 주체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는 사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정규 현장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비정규 투쟁본부, 비정규 현장 대표자들로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하반기 실천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갔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내적으로 좀 질서의 문제, 연맹과의 관계 이런 등등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되거나 조정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과 같은 틀로 다시 올해도 비정규 현장 대표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해나갈 건지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나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정규 현장 대표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적인 간담회라도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으로 민주노총이 2013년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 방향과 과제들을 좀 가지고 함께 동지들과 함께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3년 민주노총이 앞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상 아직 발걸을 딛지 못하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여러 연대 단위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적시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여있는 비정규 노조 연대회의 쪽에서는 2013년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발제기를 갖고 계신 오민규 정책위원부터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주제가 꽤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이런 주제로 토론을 여는 게 아마 주변에 많이 못 봤거든요. 못 봐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려면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1월달에 연기했던 이유가 똑같이 지금 현안 투쟁이 못 받았는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오늘 전화는 오더라고요. 자료는 좀 근데 말로 드시려다가 배탈이 나는데 오늘 포항에서 올라오신 분하고 그렇게 발품
그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대접해 드릴 수는 없고, 예, 다음 주에나, 예, 차별 좀 두고 다음 주 말에나 다음 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선 끝나고 다들 이제 뭐 이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2013년 전망을 만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초반에는 조금 포기하고 살자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한 서너 달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포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는 말고 살자.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을 하지만 또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요즘 술만 드립다 처먹고 사는데요. 여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토론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의 계획,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의 계획,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추후에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반이 어디인지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온 표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에 가난한 노동자들, 밑바닥 노동자들의 몇 프로까지 될란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주변에서 접한 내용들은 압도적 다수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인정하기 참, 민주노동 운동한다는 사람으로서 참 인정하기 싫은 내용인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확실히 느낌이 와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던 우석훈 박사도 지난번에 글 쓴 거 보면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여성들 압도적 다수가 박근혜를 찍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진 거다. 이를테면 50대의 반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50대의 반란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게 엊그제 선관위가 직접 실제 투표율 집계를 다 해서 발표를 했죠. 50대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5%포인트 투표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20대에서 40대는 적게는 13%, 많게는 20%까지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즉 투표율이 늘어난 계층은 압도적으로 20대에서 40대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박근혜가 저런 표차로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20대, 40대, 30대 국민들도 그쪽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틀리기 어렵죠. 월소득 200만 원 이하에서 최소한 더블 스코어 이상 박근혜하고 문재인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뭐 오차 범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박근혜를 지지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교육을 많이 다녀보는데, 교육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GM 정규직 우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서 하청을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박근혜를 찍었고, 실제 자기 가족까지 다 조직해서 찍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문재인을 찍어야지라고 정규직 동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정규직 동지가 하시는 말씀은 난 지금 이 일자리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문재인이 들어서고 조금 뭐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럽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 조금 안정감 있게 기존 정권이 지속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기존 정권이 연장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 사람들은 실제 목줄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조직해서 그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지점을 인정하는 속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박근혜가 민생을 파고들었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동영 씨도 이메일 10년사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50대 반란 이런
프레임으로 쭉 토론이 되던 시기라 50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민생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박근혜 세력에게 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의 하나입니다. 그럼 뭐 이 토대 위에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나름대로 한번 제가 보는 견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김대중 노무현부터 이어지는 이 정권 대자본에 노골적으로 친화적이고 노동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이 성격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변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다만 달라진 건 박근혜가 인수한 정권은 경제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분명히 이명박 노무현 때랑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어쨌건 현재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주체적 역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는 이런 정도의 이제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더라도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이명박 같으면 구한나라당 안에서 보면 조금 신흥 세력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수구 세력이라기보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는 조금 신진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2007년 내역 경선에서 박근혜를 이겨가지고 그렇게 당선된 케이스인데 이제 현대건설 사장 출신 자본가 출신의 이명박하고 박근혜라고 따지면 사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수구보수 그 맥을 그 주류의 맥 속에 그대로 이제 있는 양반이고 그래서 이제 독재자의 딸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본질은 같되 통치 스타일 면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 출신의 이명박의 경제의 위기 시그널이 오면 동물처럼 그걸 채고 알아채고 사실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온 케이스에 속한데 예를 들면 저축은행 퇴출 프로그램 같으면 웬만한 정권은 저축은행 퇴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부도가 날 때까지 감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도가 나기 직전에 사실 감지하고 미리 퇴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같은 경우. 근데 박근혜는 그런 감각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두 번째로 둘 다 노사관계 불개입 원칙이라고 겉으로는 표명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사실은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을 비롯해서 민간인 사찰팀 노동부 라인 인맥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사관계를 컨트롤을 했던 그러니까 개별적 노사관계까지 전부 다 컨트롤을 했던 케이스인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나 인맥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그런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불개입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불개입 진짜 불개입으로 같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건데 그 자본가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지금 그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아주 오래된 이데올로기죠. 군복 분열은 곧 망하는 길이다. 군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는 한편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결정적인 차이 같은데요. 조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스타일이고요. 예를 들면 12월 17일 날 대선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박근혜가 부평역에서 유세를 하는데요. 유세 내용이 이런 겁니다. GM이 차세대 크루즈를 불산 공장에서 생산 안 하기로 해가지고 부평에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앞으로 부평에서 생산 라인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재인 같으면 아마 한국 GM 지부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박근혜 같은 부평역에서 이걸 떠들고 이런 얘기를 떠들거든요. 왜냐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조직 노동자들을 듣기 좋은 소리 혹은 그들의 뭔가
가오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직접 미조직층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민주노동운동이 제일 취약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현재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간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대선 노동 관련 공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단 안 지켜질 공약이지만 그래도 잊지는 말자. 왜냐하면 너 이렇게 옛날에 이런 공약 했었잖아. 이것 정도 리스트는 외우고 있어야 이제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본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들어오는 용역 투입 숫자가 달라지고 한진중공업 최강세 열사 투쟁에 대한 자세, 그리고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혼자 사고 치는 게 아니죠. 그 학교 비정규직 코봉제 관련 예산 808억 전액 삭감은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준 사안이고, 유통산업 제한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문재인이 당선됐으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아마 실제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나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요. 장관이나 인선 코드도 달라지고 이쪽하고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어쨌든 설정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석 달에서 6달 정도는 새로운 정권과의 관계 설정에 주력하느라고 기존에 해왔던 탄압을 살짝 좀 늦추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됐다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학교 비정규직 후봉제 문제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본질적으로 크게 달랐을까?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공공부문 지금 연말에 일단 12월 31일만 되면 우리 비정규직 단위는 곡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계약 만료 사례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그 인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코드인데요. 고용복지라고 하는 코드인데요. 노동 내지 노사관계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건 지워버리겠다. 정부 정책에서.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약칭을 노동부라고 안 그러고 고용부라고 그러죠. 지금 관료층에서는 노동을 계속 지우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노동과 노사 관계라고 하는 걸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그 방한남 장관 내정자나 최성재 그 고용복지수석, 이 언론에서 이걸 잘 안 다루던데요. 제가 알기로 고용복지수석이 신설입니다, 이번에. 그 전에 청와대에 이런 직제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사회수석실에서 고용이나 복지나 노사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담당을 했는데, 고용복지수석이라고 한 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신설된 청와대 수석인데요. 노동자를 뺐죠, 우선. 그리고 최근에 환노위를 없애자, 뭐 이런 논의가 좀 황당한 논의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환경하고 노동을 찢어가지고 각각 다른 노동 같은 복지 쪽에 넣든지 아니면 산업 쪽에 넣든지, 뭐 환경 같은 국토해양에 넣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인선 코드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용복지위원회 또는 고용복지부, 그리고 이제 장관 인선에서 봤을 때 그 최성재나 방한남 씨가 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실상 거의 하위 파트너죠. 동급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영이 거의 그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고용복지위원회 내지 고용복지부 발상도 완전 완벽한 헛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용이나 복지 쪽에 치중하고 노사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개별법 중심으로 풀지 집단법 중심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진행한 것 같고요. 요 밑에 박스에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어떤 기자가 2월 17일 날 방한남 장관 내정되고 그날 저녁에 인수위 식당에서 잠깐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나봐요. 문답한 내용을 그냥 출처만 밝히지 말고 쓰십시오 해서 전해준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실었는데, 기자들도 이제 제일 관심이 이거죠. 왜 노사관계나 노동이 빠졌냐 자꾸.
근데 예, 이런 방향으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불법 투쟁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거 이제 법질서 원칙을 지킨다 이건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뭐 다 똑같았던 내용들이고요. 다만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할 거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박근혜가 기존 정권하고는 코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정규직 정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을 관리하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 정책. 이거는 기영도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공공부문 2015년까지 무기약직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해고를 안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해고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가되 일부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그리고 몇몇 업무는 간접 고용으로 돌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가지 않을까 싶고요.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고용 불안 지속될 것 같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 정권에서까지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조금 정부가 정책을 내는 기간제 직접 고용 비정규직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요. 점점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전 정권이 소홀했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깊이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쌓여온 불만, 누적된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뭔가 법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본이 새롭게 요구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내하도급법, 간접고용을 사내하도급법이라는 방식으로 법제도화를 정확히 하자 라고 하는 자본의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사내하도급법 제정 및 최근에 고용 형태 공시제에서도 파견을 비롯한 사내하도급 등 간접 고용도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에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법안을 노동부가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간접 고용에 대해서 어쨌건 뭔가 하는 신용은 내겠다. 그리고 현대차 불법 파견 이런 문제를 겪어보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사내하도급법으로 정리하자. 이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현재 노동부 프로세스로는 물론 노동부 프로세스대로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3월달에 공청회하고 그리고 3월달에 언론 홍보 작업들을 쭉 진행한 뒤에 4월달에 법안심사 소위 한노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시킨다라는 전략인데요. 작년 10월에 이미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은 되어 있고 이번 2월 국회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한다고 법안심사 소위가 없어서 4월에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통과까지 조금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안 되면 6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노동부는 내부 방침을 좀 세운 상태입니다. 특수고용 관련해서는 이건 좀 특징적인 지점이 있는데요. 정부 기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각종 기관에서 요즘 특수고용 관련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 입법조사 처나 이런 데서 특수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적된 모순과 불만 이걸 뭔가 이제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한 특수고용 노동자들 투쟁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조건, 사회적 여론 이런 것이 압박을 가한 결과로 지금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싶고요.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이 되어가니까요. 특수고용 문제가. 그런데 권익위가 낸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노동자성 인정하는 토대가 아니고 단체 결성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사회보험 조금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옛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 안 수준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도 박근혜 정권이 웬만하면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얘기를 꺼내게 된다면 아마 최대치 수준이 지금 권익위 안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특히나 미조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우리가 나서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박근혜가 인수한 정권은 경제 위기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조직된 노동자가 겪는 경제하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가 다릅니다. 한국이. 일단 금속노조 체감 경기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 체감 경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 성장률 내지 그들이 내는 매출액 이런 것을 국민 경제에서 GDP에서 빼버리면 작년 경제는 마이너스 6.1% 성장이죠. 근데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핵심 축으로 해서 그 밑에 하청 계열화 그 구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황이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걸 겪었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를 찍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들이 살아온 지난 한 3, 4년간의 위기, 경제 위기의 삶 속에서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실 경총 데이터라 그리고 경총이 18쪽에 있는 표는요 경총이 이 표를 작성한 이유도 정규직 다보호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표이긴 하지만 좀 갖다 놔봤는데요 2008년, 2009년 그 경제 위기 때 사실 그걸 위기의 대가를 치렀던 쪽이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기보다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렀던 것으로 그래서 정규직 중심의 조직 노동자들이 이게 경제 위기 맞아? 라고 이제 했던 착시 현상들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추세는 아시다시피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당장 19쪽에 하반기 조선업, 건설업, 철강 등 실물경제 위기 문제하고 현대기아차가 최초로 지금 생산 목표를 다운시켜놨습니다. 작년 192만 대권에 185만 대로 그리고 현대기아차 올해 경영 목표가 해풍달인데요. 해외 판매 증진, 품질 개선 달성 이거는 내수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인정하는 상태에서 해외 판매 늘리고 신차 등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경영 목표를 삼은 건데요. 이게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그동안 미조직 노동자층에서 체감이 많이 되는 형식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위기의 대가를 치도록 강제하는 방향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 위기는 경제만이 아니라 민주노동 운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21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그 성격에서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던 건 이제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대응의 방향이나 전략 전술도 그 토대 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쭉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토론도 이제 뭐 이런 방향에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작년에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노조하고 화물연대가 보였던 6월 특히 건설에서는 제가 주목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대구건설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불법 파견권에서 원화청 공동투쟁, 공동파업 이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대학 비정규직 지금까지도 뭐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소경비식당 최근에 주차관리로까지 조직대상을 넓히기 시작한 투쟁,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투쟁 정도가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투쟁들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공동의 힘, 연대의 힘을 동원할 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요구가 아니라 훨씬 넓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었다는 것. 특히 투쟁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한 새로운 조직화를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것. 즉, 내 또아리만이 아니고 조합원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확전을 해나갔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건설 같은 바의 투쟁의 목표를 임금 인상 액수가 아니라 조직화로 정확히 맞추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한 3, 400 수준의 이제 조합원들이 투쟁 결과로 지금 한 1200 정도까지 늘어났죠. 1200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할 때는 간부들을 조직해서 대구건설 동지들만의 희망버스를 조직해가지고 그 밀양 송전탑, 울산 송전탑, 평택 송전탑, 유성 투쟁까지 1박 2일로 대구건설 50대, 60대 조합원들이 그런 투쟁을 같이 조직하기도 하고, 충남건설 조직화하는 그런 곳에 대구건설 조합비가 어쨌든 많이 늘어났으니까 1200명으로 그 조합비 일부를 충남건설 조직화 사업에 같이 이제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미조직층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현대차 원화청의 경우에는 조직된 노동자들, 같이 조직된 노동자들이긴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쨌건 단결하려고 했던, 물론 그 단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한때나마 그런 단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리고 대학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주차관리로까지 최근 계속해서 조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해 외쳐야 될 슬로건은 고립되면 깨지고 확전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힘을 동원하려는 기회, 그리고 계급 전체, 그러기 위해서도 계급 전체의 요구를 함께 내걸려고 하는 노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전선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전망이 열리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